한밤 뉴욕 증시에서 다우가 268포인트 급락하며 만선을 하회했습니다. 중국 경기 선행지수 하향과 미국의 소비자 신뢰지수 부진으로 경기 회복세가 위축될 것이란 우려가 높아져 더블딥 우려가 되살아났습니다. 유럽도 급락했습니다. 중국의 성장세 둔화 우려와 미국의 소비지표 부진으로 인해 투자 신호가 급속하게 안 좋아졌습니다. 영국과 독일은 3%대, 프랑스는 4%대나 급락했습니다. 유가도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중국의 경기 선행지수 하향과 미국의 소비지표 부진으로 경기 회복세가 위축될 것이란 우려가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8월 인도분 WTI는 배럴당 3% 급락해 75달러 선까지 내려왔습니다. 미국의 이달 소비자 신뢰지수가 52.9를 기록해 전월 62.7에서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당초 전문가들은 62.5를 점쳤지만 낙폭이 더 컸습니다. 미국의 20개 도시 주택가격이 지난 4월 큰 폭으로 뛰며 전년 동월 대비 3.8% 올랐습니다. 주택구입자에 대한 제재 혜택을 받으려는 수요가 몰리면서 가격이 뜬 것으로 보입니다. 재정위기 확산에도 불구하고 이달 유로존의 경기 체감지수가 예상 밖으로 개선됐습니다. 98.7을 기록해 전월보다 올랐고 예상치도 상회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샌딩시의 최리나입니다. 뉴욕 증시가 급락했습니다. 다우가 280포인트, 268포인트 빠지면서 만선이 이탈됐는데요. 장 초반부터 분위기가 이랬습니다. 장 중에 이렇다 할 반등 거의 안 나왔었고요. 장 마감가도 보니까 9,900선까지도 하회한 9,870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나스닥의 경우는 분위기가 더 안 좋았는데 거의 한 4%까지 폭락한 상황입니다. 역시 문제는 중국의 경기 선행지수 하향, 거기에 이어서 미국의 또한 소비자 신뢰지수마저 4개월 만에 급락했다라는 소식인데요. 더블딥 우려, 글로벌 경기 성장세 위축에 대한 우려가 뉴욕 증시 그리고 유럽 증시까지도 모두 크게 끌어내렸습니다. 자세한 글로벌 증시 전문가와 함께 알아보죠. 한맥투자증권 김관수 차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중국 악재 또 미국 내부적으로도 지표가 좋지 못했군요. 예, 밤새 안녕이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안녕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네. 미증시에서 다우도 268포인트, 9,754가 최저점인데 9,800까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나스닥의 기술주 중심을 놓아서는 마이너스 3%나 하락하는 그런 급락의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일단은 어느 정도의 하락은 예견됐지만 결국에는 먼저 하락했던 미증시가 이 정도까지 하락하겠는가라고 봤는데 결국에는 우리의 우려를 넘어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표들도 상당히 좋지 않았습니다. 컨퍼런스 보드 발표한 전체적인 미국의 소비자 신뢰지수도 4개월 만에 급락을 보여줬고요. 또 전일에 4월에 경기 선행지수를 발표했던 중국이 그걸 수정치를 보완하면서 하향 조정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시장에 더블딥에 대한 부담감을 상당히 강하게 만드는 그런 날이 아니었나 판단되고 있습니다. 여기 유럽발 악재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어서 당분간 이 더블딥과 시장에서 이어지고 있는 매수의 부재 이런 것들이 계속 미증시를 억압할 것 같고, 특히 너무 빨리 직전 저점대까지 급락을 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반등이 온다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강하게 시장을 임팩트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어서 상당 기간은 이제 시장에서의 미증시의 움직임은 좀 어려워질 수 있는 그런 급락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자, 분위기를 보니까요. 업종별로요. 원자재, 에너지, 그리고 은행주 모두 다 안 좋았는데 역시 중국 증시가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어제 우리장처럼 뉴욕도 관련 업종들 역시 좋지 못했네요. 일단은 업종들의 흐름도 상당히 좋지 않았습니다. 경기가 여전히 안 좋아지면 원자재라든지 에너지 관련주들 여전히 약세를 보여줬고요. 특히나 은행주들의 하락이 가장 컸는데, 네. 시티은행이 지난해 5월 6일부터 시작된 서킷 브레이크 제도에서 처음으로 서킷 브레이크에 걸리는 그런 모습, 장중 낙폭이 커져가고 거래를 정지하는 것이 서킷 브레이크죠. 이것이 걸리는 등 전체적으로 시장에 투매 양상이 나왔습니다. 종가로는 시티은행 같은 경우도 좀 돌려놓으면서 끝나긴 했지만은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라든지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모두 4% 이상 급락을 했고요. 다우를 구성한 30개 종목이 상승한 종목이 없을 정도로 급락을 했습니다. 특히 여기 알코아 같은 에너지 관련주들은 6.3%의 급락을 보여줬는데, 이렇게 은행이라든지 경기 관련주들이 계속적으로 약세 패턴을 보여주고, 특히 이제까지 시장을 이끌었던 IT 관련주의 좀 매도세도 상당히 거칠게 나왔습니다. 네. 필라델피아 완전제주도 4% 이상 급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시장에서 IT라든지 은행 그리고 경기 관련 종목 군단들이 모두 매물에 막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당분간 이렇게 급락한 다음에는 기술적인 반등은 줄 수 있지만 그 종목들도 결국 반전의 모습을 좀 보여주기 좀 어려운 그런 모습이라 상당히 좀 어려운데, 당분간 시장에서 이제
이 시장을 이끌었던 IT주들이 밀리고 있다는 점은 결국 IT들도 단기적으로 급등에 대한 차익 매물을 이제 막힐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라 해서 좀 심히 좀 걱정이 되는데요. 당분간 우리 증시에서도 IT 관련주들이 급등을 했기 때문에 이런 종목 군단들이 빠지면서 함께 밀릴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많아서 좀 부담이 되고 일단 리스크 관리도 함께 병행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라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뭐 우리 장애도 역시 IT주에 조금 우려가 된다 이런 말씀이셨는데요. 앞서서 아시아 그리고 유럽 찍고 뉴욕까지 모두 다 좋지 않은 모습 보여준 것 같습니다. 먼저 역시 그 단초가 됐던 것은 미국 쪽 지표 이전에 중국 쪽에 대한 경기 선행지수 하향 얘기가 바로 컨퍼런스 보드로부터 나와서 우리 장 어제 마감까지도 영향을 줬는데요. 그 부분부터 다시금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일단은 아시다시피 전일 나왔던 내용입니다. 이것이 미증시에 영향을 줬는데, 네. 그 미국 컨퍼런스 보드에서 중국의 4월의 경기 선행 지수를 0.3%로 수정했습니다. 기존엔 1.7%로 발표했다가 0.3%로 수정하면서 이거 경기가 결국 급냉하는 것이 아니냐. 그 중국도 시장에 엔진이라고 세계의 엔진이라 할 수 있는 중국이 결국에는 경기가 위축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결국 지금 재정 긴축 정책을 하고 있는 시점에서 함께 나오기 때문에 유럽의 재정 긴축과 중국의 이런 경기 선행 지수가 꺾이는 이런 모습을 보면은 결국에는 이 더블 딥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증폭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중국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매물이 나오기 시작했고 이것이 우리 증시로 해서 미국까지 이어지는 모습인데 결국 이 앞전에 나왔던 것의 기존치를 수정하면서 결국에는 경기에 하방이 될 수 있다는 이런 것, 중국에 대한 위력이 참 얼마나 대단한지 다시 한번 보여주는 시점인데요. 결국 중국의 경기가 꺾일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감이 아시아라든지 유럽 그리고 미국 모두 다 함께 급락으로 내모는 것이 아닌가라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중국의 경기 선행지수, 중국의 엔진도 걱정이지만 미국도 중국과 더불어서 양대 축이라고 할 수 있는데 미국 쪽에 대한 경기 회복 속도도 조금 우려스럽다 하는 것이 이제 지표를 통해서 확인이 됐습니다. 미국의 4월 컨퍼런스 보드가 역시 내놓은 것이죠. 소비자 신뢰지수 넉 달 만에 급락을 했다면서요. 일단은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너무 네네. 급락의 모습을 보여줘서 시장에서 주는 충격은 상당히 크지 않나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에서 차지하고 있는 소비가 7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 신뢰지수가 하락을 했다는 것은 결국에는 소비 패턴이 결국 강하게 살아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것이 시장에서 상당히 좀 크게 급락의 모습으로 다가왔는데요. 일단은 아시다시피 미국 컨퍼런스 보드에서 어느 정도는 하락세를 예측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달부터는 62.5를 점쳤는데 이것이 62.5가 아니라 52.9까지 급락의 모습을 보이니까 너무나 괴리도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결국에는 지속적인 실업률과 유럽의 재정 위기 사태가 계속적으로 이어지면서 소비자들의 심리 자체가 얼어붙은 것이 아니냐. 여기에 재정 긴축을 계속적으로 한다고 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소비가 줄어든다면 결국 고용까지 내일 발표된 ADT 고용 보고서 나오는데 이런 고용까지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래서 결국에는 이 소비자 신뢰지수의 큰 폭의 하락도 또 4개월 만에 하락 반전도 결국에는 시장에서 상당히 큰 매물을 갖고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김건희 사장님 하나 궁금한 것이요. 우리 시각으로 이제 6월 25일 금요일 날에 저희가 받아든 미국의 6월 소비자 신뢰지수, 그러니까 로이터 미시간대에서 내놓는 소비자 신뢰지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예. 2년 내 최고치를 기록을 하면서 유럽의 재정 위기가 있어도 미국 사람들의 소비 심리까지는 아직까지 다치지 않았구나 해서 오히려 안도를 했었는데 이렇게 컨퍼런스 보드에서 내놓는 지수는 급락하면서 대조를 이룬 겁니까? 일단은 전체적으로 시장에서 집계한 기관마다의 차이점은 있겠는데 네. 그 차이점에서도 저도 좀 의아한 것이 어느 정도의 차이점이 된다면 수긍을 하겠는데 이건 너무나 큰 차이점이 되기 때문에 결국 어디선가 한 부분은 틀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어지고 있는 세계 경기에 대한 흐름을 보면은 역시 소비자 신뢰지수가 높아질 이유는 크게 없지 않나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미국에서 이제까지 이어왔던 정책들이 소비 진작과 경기 부양을 위한 정책들이 결국에는 자금이 너무 많이 풀리다 보니까 결국 미국에서도 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그런 양적 완화 정책을 계속적으로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놓여져 있기 때문에 결국 소비자 신뢰지수도 이런 부분에 함께 연동돼서 결국 하락을 하지 않나. 앞으로도 이 소비
신뢰지수 이 부분들은 뭐 이렇게 급락한 다음에 반등은 좀 줄 수 있겠지만 결국 고용이 살아나지 못한다면은 소비자 신뢰지수라든지 이 소비 지표들은 여전히 좋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일 발표되는 고용 보고서도 계속 관심이 가는 것은 결국 고용이 살아나야 소비가 살 수 있다는, 미국이 또 소비가 70%를 경제에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볼 때는 고용, 소비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시장을 이어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아니라 계속 정부 주도화에서 이어져 왔기 때문에 결국 이 소비자 신뢰지수도 오늘 하락이 시장에 큰 매물을 내놓는 것이 아닌가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고용과 소비 지표도 뭐 같이 연동돼서 별로 좋지 못하고 그나마 미국 쪽은 제조업 지표 정도만 견조한 편인데 주택 관련 지표도 계속해서 좋지 못하잖아. 그나마 4월 관련 주택 지표가 나와서 괜찮은 결과를 보여줬지만 시장에 큰 호재는 못 됐다면서요. 일단 뭐 케이스 실러 4월 주택 가격 지수가 발표됐습니다. 상승한 것은 나왔는데요. 4월에 아시다시피 그 정부의 세제 지원 정책이 마감이 되면서 4월에 주택 수요가 집중됐습니다. 그래서 주택 가격 지수는 참 상승세를 보여줬는데 5월에 신규 발주 주택 판매라든지 기존 주택 판매가 상당히 급감을 하는 모습을 우리가 이 앞전에 지표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결국에는 4월에는 일시적인 정부의 그 정책 때문에 이어진 수요의 증가 그리고 가격의 상승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시장에 큰 임팩트를 주지 못하고 저점 매수세를 불러오는데 뭐 실패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오바마 대통령이 나서서 그리고 도미닉 스트로스칸 IMF 총재 역시 더블 딥 우려 그렇게 크게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했지만 어쨌든 받아든 지표 자체에 시장은 더 주목을 하면서 뉴욕 증시 급락을 했습니다. 자, 유럽도 정말 아주 큰 폭으로 떨어졌네요. 뭐 닷새 만에 반등하는 듯 싶었지만 뭐 3%, 4% 이상까지 빠진 곳이 있어요. 일단 아시다시피 뭐 중국의 성장 둔화 이 부분이 유럽 증시에도 직격탄을 날린 것 같습니다. 여기 뭐 소비자 신뢰지수도 안 좋게 나오면서 덧친 경우로 설상가상의 모습으로 전 유럽 증시 급락의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유럽 증시에서 뭐 하락한 걸 보면 뭐 독일 같은 경우가 3% 정도 하락을 했고요. 프랑스는 4%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또 유럽 경제 4위인 스페인 같은 경우는 5.45포인트 급락을 하면서 5% 이상 급락을 보여줬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유럽 증시에서 이어지고 있는 재정 감축의 부분들이 결국 경기 둔화와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경기 부양이냐 경기를 위축시킬 수밖에 없는 그 재정이 감소냐 이 딜레마에 빠져 있기 때문에 결국 양손에 칼날을 쥐고 어느 쪽이든 할 때마다 다칠 수밖에 없는 것이 미국 유럽 쪽의 움직임이 아닌가 판단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그리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재정 감축 법안을 발표를 했지만은 이번에 그리스 공공부문 노조랑 민간부문 상위 노조가 일단 24시간 시한부 파업에 돌입을 했습니다. 결국 파업까지 치달으면서 그 재정 긴축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스페인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 잠재적인 불안 요소는 남아 있고 또 이번에 발표된 4월의 주택 그 관련 지표들이 상당히 좋지 않게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여전히 경기에 대한 회복이 둔화될 수밖에 없고 결국에 이 경기 회복 둔화가 스페인에 대한 향후 불확실성을 좀 더 키우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나라 판단되고 있습니다. 유럽 증시도 결국 원자력 관련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하락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급락의 모습을 보여줬는데 여기에 뭐 유로 달러 같은 경우도 다시금 뭐 하락세를 보여주면서 단기적으로 반등 주면서 뭐 아시다시피 1.5까지 상승세를 1.25까지 상승세를 보여줬다가 다시 1.21까지 하락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유로 달러 같은 경우도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 당분간 유럽 증시도 매물에 막힐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크지 않나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유로 달러 환율도 뭐 1.23달러 정도에서 횡보세를 좀 보여주는 것 같다니 다시금 조금 더 하락하면서 유로의 반등도 시원하게 기대하기가 조금 어려진 듯 싶습니다. 반대의 국부로 역시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아주 뚜렷하게 나타나는데 미 국채 움직임도 좀 함께 전해주셨으면 하네요. 일단은 뭐 안전자산 효과에 대한 것들 상당히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네. 그래서 국채 쪽으로 밀리면서 국채가 상승세를 보여줬죠. 수익률은 떨어지고 국채는 올라가는 그런 네. 모습을 보여줬는데 결국에 이것은 뭐냐면은 결국 이제 유로화를 갖고 있는 그러니까 다른 안전자산을 갖고 있기보다는 결국 미국의 국채를 갖고 있으면은 좀 더 안전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결국에는 그 수요가 국채 쪽으로 몰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당분간은 뭐 우리가 이 앞전에 금값 상승세도 결국 안전자산의 그 선호 현상에서 나타나는 그 중심에 쓰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오늘 같은 경우도 금값은 좀 상승세를 보여줬거든요. 그렇다면 당분간 시장이 유로존이라든지 미국의 더블딥에 대한 우려가 계속적으로 이어진다면은 결국에는 안전자산을 중심으로 해서 이 포트폴리오 재편은 이어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금값이라든지 국채의 그 수익
상승률은 좀 더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어서 앞으로도 수요는 계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증시도 보면은 미국 외국인 투자들이 주식을 매도한 다음에 우리나라 국채를 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좀 많이 보여준 것이 지난달의 모습이었거든요. 그렇다면은 이런 부분들이 뭐 미국 한쪽으로만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그 자산 규모를 갖고 있고 아니면은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되는 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결국 안전자산을 여기에서 좀 더 비중을 늘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유가는 뭐 급락을 했네요. 배럴당 3% 내리면서 이제 75달러 선, 76달러도 깨고 내려갔는데 태풍 때문에 78달러까지 올라갔다가 유가도 참 많이 내린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7월입니다. 거의 뭐 6월 거래일도 이제 뭐 거의 마지막 막바지라고도 할 수 있는데 뉴욕 증시 좀 반등을 하는 것 같더니 글쎄요. 이제 또 다시금 만선까지 깨니까 앞으로 어떻게 되려나 걱정도 되고 그렇습니다. 앞으로 7월장 전망하신다면 서머랠리가 뭐 실종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네요. 일단은 그 미증시가 상당히 좋지 않은 모습은 단기적으로 반등 이후에 하락하는 각도가 너무 가파르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엔 내려가는 칼날이 가파르다는 것은 결국에는 급하게 매도하려는 세력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네. 이제까지 시장이 강할 때는 항상 강세장과 약세장의 특징은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약세장은 하락이 가파르고 결국에는 상승이 미약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반대로 상승장은 상승이 강하고 그 조정폭이 견고하게 이어지면서 우리가 이걸 눌림목이라고 하는데 지금 보면은 단기적으로 급락한 다음에 결국 1,500까지 상승세를 보이다 1,500에서 9,800까지 오늘 저점까지 찍는데 불과 일주일이 조금 넘는 매매일수로 보면은 한 6일 정도뿐이 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다면은 6일 동안 결국엔 주가가 거의 700포인트나 하락세를 보이면서 6% 이상의 급락을 보였다는 점은 시장에서 나오는 매물이 만만치 않다는 거죠. 물론 뭐 썸머랠리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전체적으로 또 급락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반등에 대한 가능성도 있다고는 알고 있지만은 결국 다우지수는 결국 추가적으로 하락 패턴이 좀 더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고 결국에는 시장에서 이끌어줘야 될 경기라는 이런 부분들 그 유럽에 대한 부분들도 여전히 시장을 안정적으로 만들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미증시가 여기에서 바로 상승 반전행의 모습으로 올라가기엔 좀 버겁지 않겠는가. 결국에는 하락하면 저점 매수는 형성이 될 수 있고 또 상승할 때마다 또 그 시장에서 나오는 썸머랠리 장세에 대한 얘기는 나올 수 있지만 당분간은 시장이 계속적으로 상승한다 하더라도 1,500까지 다시 상승한다 하더라도 결국 단기 박스권대에 고점대에 위치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당분간 시장은 결국에는 뭐 크게 밀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결국 상승 반전의 모습은 좀 어렵지 않느냐. 반등은 있어도 반전까지는 좀 어려운 그 시간이 좀 필요한 그런 부분이 아닌가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전저점이 9,757포인트 이번에 추가적으로 조금 더 깰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오늘 뭐 장대 음봉이 너무 큽니다. 이 장대 음봉이 큰다는 것은 결국 아직까지 대기 매물이 만만치 않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만약에 내일 주가에서 미증시가 급등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은 장대 음봉 이후에 작은 양선, 결국 기술적인 반등을 준다면 그 기술적 반등 이후에는 추가 조정에 대한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 미증시의 움직임이고요. 그렇다면 여기서 뭐 저점에 대한 큰 의미를 우리가 두면서 매매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아니고 여기서 뭐 9,757포인트, 뭐 100포인트 정도인데 이 100포인트 정도의 주가의 등락은 뭐 하루에도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 이것이 뭐 저점이 크게 의미가 있느냐 없느냐 이거보다는 단기적으로 지금은 꺾여져 내려오고 있는 5일선 그리고 21선도 다시금 하향 전환되는 그 미증시의 모습을 좀 체크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반등하더라도 반전의 움직임까지 기대하기 조금 어렵다. 오늘 밤의 일정 아까도 뭐 예고를 살짝 해주셨지만 고용 관련 뭐 지표도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 소비자 신뢰지수 좋지 못했지만 고용 관련 지표가 또 나와준다면은 주 후반 힘을 좀 낼 수도 있겠다 하는 희망도 좀 생기는데요. 일단 뭐 6월에 ADP 고용 보고서가 발표됩니다. 그리고 시카고시 PMI 지수가 발표되는데 뭐 시카고 PMI 지수라든지 주간 원유 재고 이런 부분들은 솔직히 눈에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용 보고서가 일단은 좀 증가의 모습으로 예측치가 나오고 있는데 이것이 만약에 또 증가의 모습에서 하락 반전의 모습으로 바뀐다면은 결국에 소비에서 얼어붙은 심리가 또 고용시장까지 또 고용시장이 얼어붙으면 그 소비가 다시 얼어붙고 이런 악순환의 반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나오는 고용 ADP 보고서는 여전히 좀 철저하게 좀 체크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물론 이번 주에는 뭐 굵직굵직한 그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7월
7월 1일에는 ISM 제조업 지수도 있고요. 또 소비물가 지수도 있기 때문에 계속 좀 나오는 것들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되겠지만 중요한 것은 고용 지표가 결국 소비와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고용 보고서에 대한 부분들 좀 면밀히 체크를 해야 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시카고 PMI 그리고 원유 재고보다도 ADP 민간 부분 고용 보고서를 보자 이런 얘기셨네요. 잘 들어봤습니다. 한맥투자증권 김관수 차장과 함께 글로벌 증시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보셨듯이 뉴욕 증시도 역시 급락했습니다. 다우가 급락 정도가 아니라 10,000포인트, 심지어 9,900선도 이탈했고요. 유럽도 역시 아시아 증시에서 이미 예고된 것처럼 3에서 4% 혹은 그 이상까지도 폭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문제는 경기 성장세 둔화 우려 때문인데 중국발 악재뿐만 아니라 이젠 미국 쪽에서도 경기가 쉽사리 살아나지 않을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뉴욕 증시 영향을 추가적으로 더 받을까요? 우리 장 전망 들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 신당 지점에서 김희엽 대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우리 이미 이제 증시는 중국발 악재 때문에 1,700선까지 후퇴를 했는데 여기까지만 보더라도 이제 간밤에 뉴욕에서 나온 지표까지는 반영이 안 되는 어떻게 보면 반쪽짜리 지표를 반영한 것이 1,700선 정도인데 미국의 소비자 신뢰지수 급락한 것을 추가적으로 오늘 반영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까? 예, 어제 미국 같은 경우 이제 소비자 신뢰 지수와 그리고 중국의 경기 긴축 가능성 얘기가 나오면서 큰 폭의 하락을 보였습니다. 우리 시장은 어제 이미 그 중국의 그 경기 긴축 가능성 얘기가 나오면서 선조정을 좀 받은 모습입니다. 하지만 어제 그 미국의 하락폭이 일단 생각보다 컸다는 점, 그리고 우리 시장이 어제 말씀하신 대로 그 절반짜리 가지고 빠졌기 때문에 네. 일단 오전에는 좀 영향을 많이 받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는 어제 좀 선조정 받은 부분과 향후를 좀 지켜보려는 수요, 그리고 연달까지 디커플링이 계속 좀 지속됐고 우리는 기업들의 그 실적 발표가 이제 7월 들어서면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좀 오전에 하락폭이 크다면 좀 회복을 좀 시킬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일단 이제 전처럼 우리만 디커플링이 지속되면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은 우리 증시도 그렇게 딱히 힘을 갖고 우리 증시만 올라갈 그런 분위기는 지금 대내외적으로 볼 때 아닌 것 같다. 이렇게 크게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이제 자세하게 하나하나 얘기를 좀 구체적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제장 24포인트 빠져서 1,707포인트. 그래서 참 견조하다 했었는데 어제 꺾이네 하다가 결국에는 1,707까지 내려가면서 마무리가 됐는데요. 일단 어제장 어떻게 보셨는지 간단하게 정리해 주시겠어요? 예, 최근 우리 시장이 견조한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역시 그 과거 문제가 됐던 시장의 우려는 여전한 상황이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 긴축 정책의 그 실시가 불가피한 유럽 지역을 필두로 그 글로벌 경기의 추가 하락, 그 하강 우려가 부각되는 가운데 그 실제로 그 1분기 미국의 경제 성장률은 종전 발표치보다 그 하향 조정되면서 시장의 경계심을 좀 늘렸었습니다. 또한 그 위안화 변동성 확대 조치의 실효성 논란을 겪고 있는 그 중국도 추가적인 부동산 가열 억제책들의 부작용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지금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그 최근 연간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는 등 상대적으로 더블딥 논란에서 한 발 물러서 있기는 하지만 그 미국이나 유럽의 부진한 경기 회복은 분명 그 우리 시장 상승에 부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그 경기 회복과 함께 점차 인플레이션에 대한 그 정책 당국의 발언수위가 높아지고 있어서 출구 전략 집행이 가시화되고 있다는 점도 우리 시장에 향후 좀 부담으로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기존에 있던 그런 우려들이 계속해서 우리 증시를 어제 역시 괴롭혔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중국발 악재가 좀 부각되긴 했었지만 유럽의 재정 위기 문제 그리고 간밤에 뭐 미국의 소비자 신뢰지수 4개월 만에 급락했다고는 하지만 그 전에 이미 미국의 1분기 GDP 확정치가 하향 조정되면서 이미 더블딥에 대한 얘기가 그 전서부터 계속해서 불거져 나온 상태였죠. 자, 아까도 이제 디커플링 현상이 계속해서 지속되기는 조금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요. 살을 좀 붙여주시길까요? 예, 앞서 말씀드린 그 여러 악재들이 있기는 하지만은 네. 그 위안화 절상으로 인한 그 글로벌 수출에 대한 중국발 긍정적 모멘텀과 IT 업황 호조에 따른 3분기까지의 그 IT 자동차 업종의 기업 이익 기대 그리고 저평가된 밸류에이션 등으로 인해서 한국 증시의 디커플링이 지금 현재까지 설명이 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어제 중국 증시에서 그 컨퍼런스 보드가 중국의 경기 둔화 가능성을 논하면서 그 14개월 내 최저치를 기록하며 하락하자 우리 시장도 영향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동안 해외 시장 악재에 둔감한 모습을 보였던 우리 시장의 경우 그 디커플링을 유지하며 그 정고점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그 미국과 중국의 경기 회복이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네. 최근 위안화 절상 이슈를 계기로 소외됐던 업종들에 대하여 그 순환매가 돌면서 지수의 강한 상승세를 이끌어왔고 그 정고점 돌파에 대한 기대감이 컸지만 이제 다시 그 미국과 중국의 경기 회복을 기다려야 하는 처지가 된 것 같습니다. 다만 어닝 시즌인 7월이 다가오면서 IT 자동차 업종에 대한 실적 기대감이 큰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 기대감은 여전히 유효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실적이 대외 변수와 싸워서 이겨내 줄 것이냐. 바로 그 부분이 2분기 실적 시즌 통과를 하면서 전고점 돌파를 할 수 있는지를 가를 키가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쭉 사줬던 연기금 어제는 물론 팔진 않았습니다만 오히려 장 막판 외국인은 조금 사주는 모습. 연기금이 예전처럼 약간 돌아가나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아주 그렇게 대규모의 순매수세는 아니었는데요. 어쨌거나 오늘이 6월 말. 분기 말이고 또 반기 말이지 않습니까? 뭐 윈도우 드레싱에 대한 한가닥 기대를 걸어도 좋을까요? 예, 오늘이 분기 말입니다. 예. 최근에 개별 종목의 상승을 윈도우 드레싱으로 보는 견해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수가 1700포인트를 돌파한 이후에는 국내 주식형 펀드의 환매 압력이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 투신권의 운신폭은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종목별로는 그 윈도우 드레싱에 따른 막판 상승하는 종목도 일부 있겠지만은 이미 개별주들이 상당폭 상승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관점으로 먼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뭐 일단 시장에 있는 우려가 그렇게 크게 바뀌진 않고 오히려 더 커졌다면 커진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뭐 6월 마지막 거래일이라고는 하지만 기간의 윈도우 드레싱 뭐 크게 어떤 호재로서의 영향력 있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우리 증시만 해외 증시가 고꾸라지더라도 좀 견고한 모습도 이제는 조금 더 버티기는 어렵지 않나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요. 얘기를 조금 들으니까 글쎄요 이제 조금 적극적으로 뭔가 살 때는 아니다. 혹시 빠지더라도 저가 매수로 덥석 물 때는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어제 연기금의 매수 규모 감소와 함께 뚜렷한 매수 주체가 없는 상황에서 중국발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나오면서 시장이 비교적 큰 폭의 조정을 보였었습니다. 그동안 순환매가 돌면서 강하게 상승했던 뭐 화장품, 유통, 보험업종들도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우선 순환매가 어느 정도 일단락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 해도 당분간 상승을 한다면 지수 관련 대형주들보다는 중소형주 그리고 상대적으로 덜 오른 쪽으로 매수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접근하신다면 그런 쪽으로 접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번 주 말씀드렸던 하나투어의 경우 최근 여행객 증가에 따른 실적 호전 이야기가 많이 나오기는 했지만 상대적으로 실적 호전 대비 그동안 상승이 적었다는 점에서 일주일 사이에 시장 대비 좀 높은 수익률을 보였었습니다. 예. 이처럼 이미 많이 오른 종목들 말고 아직 덜 오른 종목 중에서 종목을 찾아야 하는데요. 대형 건설업체의 경우에도 건설업 관련해서 아직 많은 문제점이 산재하고 있기는 하지만 실적 대비 저평가되어 있다는 종목에도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은 글쎄요. 기존에 일단 들고 계신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순환매는 일단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 것 같다. 그렇다면 나머지 종목들 중에서 또 한 바퀴 조금 더 돌 가능성이 있다라고는 했을 때는 실적 대비했을 때 아직까지 좀 덜 올랐던 종목들을 잘 발굴해야 되겠고 그중에서 좀 유망한 것이 현재 대형 건설업체가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요. 자, 지금 이제 리스크 관리 얘기를 제가 아까 언뜻 한번 말씀을 좀 드렸는데 그에 대한 답을 못 들은 것 같아서 지금 이제 리스크 관리 조금 신경을 써야 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예, 지수가 박스권 상단에 도달해 있는 상황이고 소외주에 대한 순환매도 상당 부분 진행된 상황입니다.
이번 상승장에서 수익을 보고 있는 투자자라면 전체 투자 금액 중 절반 정도는 좀 현금화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순환매가 상당 부분 진행됐기 때문에 실적이 좋은 그 소외주들은 이미 그 상당 부분 상승을 해 있는 상황입니다. 네. 추가적인 지수 상승을 위해서는 7월 이후 IT나 자동차 업종의 기대에 부응하는 호실적을 보여줘야 하는 상황입니다. 만약 실적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면 시장에 어느 정도의 좀 큰 조정이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지수대에서는 투자금의 절반 정도 현금을 가져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후 7월 들어서면서 IT나 자동차 업종이 그 기대 이상의 실적을 보일 경우에는 정고점을 돌파하는 상황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럴 경우 이제 다시 매수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 어제 같은 경우도 시장에서 어느 정도는 현금 비중을 늘려야 되는 신호를 많이 보여줬습니다. 네. 어제 보면 기존 순환매, 기존 주도주들이 크게 오르지 않는 상황에서 순환매가 되면서 여러 업종들이 돌아가면서 올랐었는데, 어제 장중에 그런 것들이 일부 무너지는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최근에 올랐던 여행주들 같은 경우도, 여행주나 뭐 호텔신라, 이런 네. 내수주 같은 경우도 호텔신라도 좀 마이너스가 오전부터 났었고, 여행주들도 그 장막판 장이 빠지면서 빠지긴 했지만, 네네. 상승분은 상당 부분 반납하는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그렇죠. 예. 최근에 그 업종 주도주들이 순환매라 도는 개별주들이었는데, 그런 종목들이 빠지는 모습을 보면은, 그리고 또 중국의 긴축 얘기, 네. 그 중국에서 경기가 좀 돌아설 수 있다, 경기 성장률이 줄어들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 것 자체가 시장에서 그렇지 않아도 좀 타국에 비해서 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네. 현금 비중을 좀 늘려야 하는 좀 그런 신호는 사실 어제도 좀 많이 보여는 줬습니다. 네. 지난주 이 시간에 말이죠. 위안화 절상 관련 수혜주, 아주 긍정적으로까지는 보시지 않으셨지만, 그래도 투자 전략 중에 하나로 언급을 해 주셨는데, 지금 중국에 말씀하셨던 대로 경기 성장세에 대한 위축, 경기 선행지수가 하락을 하면서 지금 그쪽 중국 경기에 대한 우려가 커졌는데, 그렇다면은 어제 또 중국 관련 업종 섹터도 다 안 좋지 않았습니까? 위안화 절상 수혜주라고 우리가 언급했었던, 굉장히 폭이 넓긴 하지만 그 종목에 대해서도 일부 현금화가 지금 필요하다, 내지는 손절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위안화 절상 이슈 관련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장기적인 관점보다는 우리 시장이 어느 정도 지수가 상승해 있는 상황에서 어떤 재료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막판 최근에 올라왔던 소위 내수주라고 그러지만 다 위안화 절상 관련된 네네. 종목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사실 한 1, 2주 사이에 수익을 보실 분들은 이미 다 보셨어야 될 것 같고, 예. 차후에 이제 거기서 더 갈 수 있느냐는 중국의 정책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논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다만 중국의 위안화 절상 폭이 생각보다 어차피 좀 작을 거라는 거, 우리나라처럼 환율이 위안화가 1년에 10%, 20%씩 움직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체감하는 그런 수치는 크지는 않을 겁니다. 기대 심리로 움직인 거기 때문에 네. 움직이는 기간이 길게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최근에 사신 분들이라면은 네. 하락폭이 크지 않으시다면 미리 사셔서 수익을 보시는 게 좀 정상이었지만은, 그렇죠. 만약에 그때 못 사시고 최근 들어서 뒤늦게 조금. 뒤늦게 좀 가입을 하셨다면은 좀 손절하실 수 있는 구간이라면 현금화를 좀 어느 정도 시켜 놓으시고 일부만 좀 가져가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시장이 이렇게 돌아가는군요. 좋습니다. 그러면 앞서서 조금 가능성 있었던 대형 건설주 중에서 한 종목 정도 얘기를 좀 들어보죠. 실적 호전 대비 아직은 조금 덜 올랐지 않았나, 좀 반영이 덜 되지 않았나, 이런 관점이시잖아요. 예, 그리고 지금 시장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실적 대비 좀 많이 올랐거나 그런 쪽보다는 차라리 최근 악재가 많이 나오고 실적 대비 저평가되어 있고 그동안 주가 자체가 좀 싸기 때문에 지수의 영향을 좀 상대적으로 덜 받을 만한 종목입니다. 이제 더 빠지지 않을 것 같은. 예, 좀 그런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대림산업입니다. 그간 동사의 주가 부담 요인은 사모와 고려개발 이 두 자회사의 PF 부실과 재무 건전성 악화 우려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건설사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오히려 자회사 리스크가 해소됐다는 점에서 불확실성 하나가 해소된 상황입니다. 네. 또한 동사의 해외 수주 실적은 1조 8천억 원으로 타 대형 건설사 대비 부진한 성적을 보여왔지만은 올해 동사의 해외 수주 목표가 5조 원에 달하는 등 전년 대비 증가세가 하반기로 갈수록 뚜렷해질 전망입니다. 주택 사업에 있어서도 동사의 올해 입주 물량은 총 9,500세대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 이 중 8,600세대가 1분기에 준공돼서 입주를 진행 중이며, 입주율은 현재 60에서 70% 수준입니다.
물론 분양률이 낮았던 일부 현장들을 해결하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지만 이미 8,600세대를 준공하였다는 것은 공사비 투입이 완료되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예. 다른 대형 건설사들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올해 예상이익 대비 현재 퍼 6.6배 수준으로 극히 저평가되어 있다는 점도 투자 매력으로 보입니다. 예. 자, 그러면은 이제 봐야 되겠죠.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림산업도 조금 견조하긴 했는데 또다시 뭐 시원스럽게 반등을 조금 더 해줬으면 싶은데 조금 기대는 못 미치지 않나 싶어요. 예, 지난 5월 말 이후에 구조조정 얘기가 이제 현실화되면서 오히려 대형 건설사들 같은 경우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은 5월 말 5만 4,000원대까지 빠졌던 주가가 최근 한 7만 원까지 갔다가 어제 6만 5,600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근데 대형 건설사들 같은 경우는 재료 노출이라기보다는 단기 상승이 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에 따라 좀 조정으로 보입니다. 또 네. 어제 미국 시장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제가 매수가 6만 4,000원 이렇게 말씀을 드려놨었는데 네. 61선 이하로도 오늘 같은 경우는 좀 오전 중에 빠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전에 한 30분 정도 보시면서 이 이하로라도 잡을 수 있다 그러면 일시적으로 깰 때 네. 뭐 많이 빠진다면 제가 살 때 장이 좀 많이 빠진다면 6만 3,000원 이하로도 빠질 것 같은데 그 정도 가격에선 접근을 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1차 목표가 같은 경우는 그 저항대인 것은 7만 7,000원 선 말씀을 드리고 네. 지금 손저가 6만 2,000원은 장중 가격보다는 종가 기준으로 한 6만 2,000원 이하로 빠진다 그러면 그때는 매수하신 이후에 추세가 좀 단기적으로 무너졌다고 보시고 그 손절을 하시는 방향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대림산업 전고점이 거의 한 7만 2,000원 조금 안 되는데 좀 7만 7,000원까지 보신다면 기간이 뭐 어느 정도? 제가 이제 건설주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하락했을 때 6월 초부터 해서 저 같은 경우는 매매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단기적으로 상승을 하면 한번 매도를 했다가 조정을 받으면 매수하고를 지금 반복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상승 추세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네. 옆으로 횡보할 가능성보다는 1, 2주 사이, 한 1, 2주 정도를 보고 다시 한번 이제 재차 반등을 하는 걸로 보는 거고, 만약에 바로 반등이 안 나고 옆으로 횡보하거나 하락 시에는 네. 단기 상승 추세가 무너졌다고 보시고, 그때는 좀 선점의 관점에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대림산업까지 얘기를 한번 들어봤네요. 신한금융투자 신당지점 김희업 대리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개월간의 논쟁 끝에 결국 세종시 수정안은 상처만 남긴 채 국회 본회의에서 어제 부결됐습니다. 문제는 앞으로 세종시의 향세인데요. 일단은 원안대로 행정중심 복합도시로 건설될 예정이지만 자족기능 보완을 위한 원안 플러스 알파에 대한 논란이 벌써부터 제기되고 있습니다. 경기도 화성 동탄 2 신도시에서 오는 2012년부터 총 11만여 가구의 주택이 공급됩니다. 1기 신도시 가운데 가장 규모가 컸던 분당보다도 넓어서 국내 최대 규모 신도시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자세한 개발 계획 들어보죠. 삼성그룹이 5대 신사업으로 육성 중인 의료기기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습니다. 자체 기술로 개발한 소형 다기능 혈액 검사기가 어제 처음 공개가 됐는데요. 앞으로 암이나 면역 검사를 30분 내에 완료하는 기능까지 추가한 제품도 선보일 계획이 있다고 하는군요. 최근 원금을 찾기 위한 수요로 액티브 펀드에선 대량 환매가 일고 있지만 인덱스 펀드는 인기를 끌면서 전체 펀드 내 비중이 2년 동안 2배 가까이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과연 무엇이 이 같은 인덱스 펀드 인기를 높이고 있는 건지 원인 알아보죠. 은행이나 증권사 등 금융회사가 고령자 등 취약계층에게 금융상품을 팔면서 그 위험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경우 손해배상 입증 책임이 소비자가 아닌 금융회사에 부과됩니다.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소비자보호법 방향이 나왔는데요. 그 내용도 한번 요약을 해보죠. 네, 이 같은 내용 바탕으로 해서 이슈는 서울현대신문 경제부에 있는 이혜진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한 10개월 정도 동안 찬반 논란으로 인해서 국론을 분열시켜 주기도 했었죠. 세종시 수정안 어제 결국 국회 본회의에 올라갔었는데 끝내 부결되고 말았어요. 예, 어제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세종시 수정안이 결국 부결됐습니다. 네. 찬성 105표, 반대 164표가 나왔는데요.
표결 결과는 개파벌 성향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어제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가 직접 반대 연설에 나서서 친박 세력 결집에 나서기도 했는데요. 친 이명박계는 모두 찬성을, 친 박근혜계와 야당은 모두 반대표를 행사했습니다. 반란표는 없어서 박근혜의 힘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 수정안이 폐기되고 원안이 살아남음에 따라서 지난해 9월부터 일부 구역을 제외하고 사실상 중단됐던 세종시 공사도 원안대로 재개됩니다. 원안은 총리실과 기획재정부 등 구부, 이처, 이청, 21개 위원회 등 총 35개 중앙행정기관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옮기는 것을 비롯해 행정중심 복합도시를 만드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국회의 수정안 폐기가 모든 논란을 종지부를 찍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논란과 국론 분열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인데요. 네. 원안대로라면 교육과 과학 중심 경제 도시를 표방한 수정안에 비해서 자족 기능이 좀 다소 떨어집니다. 이에 따라 벌써부터 원안 플러스 알파 논쟁이 나서고 있는데요. 어제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도 토론자로 나서서 원안에 이미 자족 기능이 다 들어있으니 그것을 구체화하는 정부의 실천 의지가 중요하다. 또 정세균 민주당 대표도 원안에 이미 과학, 문화, 교육 기능이 다 들어있으니 이 취지대로 실행하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네. 즉 다시 말해 원안 플러스 알파를 구체화시키자 이렇게 강조한 것인데요. 정부와 여당은 그동안 수정안이 폐기되면 알파는 없다라고 공언한 상태여서 앞으로 이 세종시 원안을 놓고도 여야 그리고 친박 친이계 의원 간의 논란이 갈등이 증폭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세종시 수정 어쨌든 결국 없었던 일로 좀 하는 분위기인데 하지만 논란은 원점이다 하는 생각도 듭니다. 결국에는 플러스 알파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는 말씀이신데 원안 플러스 알파 말고도 또 다른 논쟁거리가 남아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 행정중심 복합도시 특별법, 즉 원안 16조에 보면은 이전 대상 부처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이전에서 제외되는 부처 6개가 정해져 있습니다. 네. 즉 외교통상, 통일, 법무, 국방, 행정안정, 여성가족 이 6개 부처를 제외한 부처 중에 정부가 고시하는 부처가 옮긴다. 이렇게 내용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예. 이에 따라 정부가 어떻게 고시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전 부처가 조금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인데요. 아직까지는 여당이 고시를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물론 그동안 수정안이 추진되어 왔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앞으로 이 세부적으로 고시하는 과정에서 야당 즉 친박계 의원 간의 그 맞부딪힐 가능성이 또 높습니다. 이외에도 그동안 세종시 총리라고 말할 수 있었던 정운찬 총리의 입장과 거취가 오늘 오전에 표명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이에 따른 후속 인사 회오리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네. 자, 그리고 어제 부동산 쪽에서 아주 굵직한 뉴스가 하나 나왔죠. 동탄이 신도시 개발이 본격화된다라고 하는데 그동안 개발됐던 신도시 가운데에서는 그 규모가 분당보다도 커서 최대 규모가 될 거라고 합니다. 아마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법한 사항은 개발이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나 하는 부분일 것 같은데요. 좀 소개해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 국토해양부가 동탄 2 신도시에 대한 실시 계획을 승인하고 그 구체적인 개발 계획을 밝혔습니다. 계획안에 따르면 동탄 2 신도시에서는 약 인구 28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주택 11만 1,400가구가 들어섭니다. 2012년 상반기에 첫 분양이 시작되는데요. 이 가운데 2만 5천 가구가 보금자리 주택으로 공급돼서 무주택 서민에게 청약 기회가 돌아가게 됩니다. 입주는 2014년 하반기부터 시작됩니다. 주택 유형을 조금 소개드리자면요. 네. 단독주택은 2,500가구, 공동주택, 즉 아파트는 9만 3천여 가구, 주상복합 아파트는 1만 5천여 가구가 지어집니다. 규모별로는 중소형 비중이 약 70%에 달합니다. 네. 아파트 용적률은 약 160%이고 녹지율도 30%에 달해서 중저밀도 친환경 녹색 도시로 개발됩니다. 동탄 2 신도시의 경우에는 기존 1 신도시에 비해서는 다소 서울 접근성은 좀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는데요. 네. 인근에 삼성전자와 같은 첨단 기업이 들어서 있는 것이 장점입니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따르면 광역중앙공원 약 33만 평을 조성할 예정인데요. 기존 동탄 1 신도시와 연결해서 총 면적이 약 3,300만 미터에 달하는 거대 신도시가 탄생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얼마 전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차세대 먹거리 5개 분야를 집중적으로 육성하겠다라고 직접적으로 밝힌 바가 있는데요. 그중 하나죠. 의료 바이오 분야에 이제 속도를 내는 모습이 눈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어제 삼성그룹에서 혈액 검사기를 처음으로 내놓았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어제 삼성전자가 수원 디지털 시티에서 자체 기술로 개발한 소형 다기능 혈액 검사기를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이 제품은 삼성의 독자적인 IT 기술과 기존 혈액 검사기의 성능을 모두 합친 그런 그 기계인데요. 크기와 가격을 기존의 10분의 1 수준으로 줄인 것이 아주 가장 큰 특징입니다. 대형 병원에서 사용하는 혈액 검사기가 약 3억 원가량인데요. 이 제품은 약 1,000만 원 정도로 나올 것으로 보여서 주로 중소형 병원들이 주 고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검사 소요 시간도 굉장히 짧아지는데요. 검사 가능 항목은 당뇨, 간, 콜레스테롤과 같은 그 19개 항목입니다. 앞으로 암이나 면역 검사와 같은 기능까지 추가한 제품도 선보일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혈액 검사기 시작으로 이제 의료기기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삼성 소식을 한번 들어보았네요. 자, 그리고 최근 주식형 펀드 환매 행렬이 이어지면서 이것이 이제 기관의 수급에 어느 정도 또한 여력을 만들어 주느냐 얘기가 주식시장에도 많이 있지만요. 이번엔 대조적으로 인덱스 펀드의 경우에는 투자자들로부터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인덱스 펀드 뭐가 그렇게 매력적인 건가요? 예, 인덱스 펀드가 요즘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전체 펀드 내 비중이 지난 2년 사이에 2배가량 늘었습니다. 예. 주식형 펀드 중 인덱스 비중은 현재 9.6%인데요. 2년 전 5.5%에 비해 2배 가까이 늘었고요. 반면 같은 기간 성장형 펀드, 즉 액티브 운용 펀드라고 할 수 있는 펀드들은 69%에서 63%로 줄었습니다. 액티브 펀드가 금융위기 이전에 코스피 지수 고점에서 많이 유입됐다가 최근 지수가 상승하면서 환매가 많이 일어났는데요. 네. 반면 약세나 횡보장에서 유리한 인덱스 펀드는 금융위기 이후에도 꾸준히 유입되면서 펀드 환매 행렬 속에서도 선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장점은 일반 액티브 펀드보다 보수가 저렴하다는 것인데요. 또 과거 수익률이 좋았던 펀드들이 금융위기 이후에 부진한 성과를 보이자 이에 실망한 투자자들이 인덱스 펀드로 발길을 돌리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네. 상대적으로 저렴한 보수료 그리고 좀 안정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다라는 것에 인덱스 펀드 수요가 몰리는 것 같네요. 그리고 금융위기 이후에 정부가 계속해서 추진해왔던 금융소비자보호법의 그 구체적인 내용이 어제 공개가 됐습니다. 이제는 투자자 보호를 대폭 강화할 뿐만 아니라 판매사 책임을 많이 묻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를 좀 소개를 드리자면요. 네. 불안전 펀드 판매와 같은 불안전 판매로 인해서 소비자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과거에는 소비자가 직접 위법성을 입증해야 했었는데요. 예. 앞으로는 판매 회사가 입증해야 합니다. 이는 그동안 금융 지식이나 법률 지식에서 불리했던 소비자의 입장을 대폭 고려한 그런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또 소액 금융 분쟁 사건의 경우에는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하게 해결 가능할 수 있도록 분쟁 조정 제도가 새로 도입되고요. 네. 또 금융회사의 위법 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제재 수위도 강화됩니다. 또 금융감독원에서 분리된 별도의 소비자 보호 전담 기구를 설립하는 방안도 논의가 됩니다. 앞으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토론회가 열린 이후에 네. 약 7월에 금융위는 최종 법안을 만들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 금융상품 불안전 판매 입증 책임을 이제 소비자가 아니라 판매자로 바뀌게 된다라는 전담 별도 기구도 만들어진다. 하반기에 관련 입법까지 추진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이슈는요. 서울경제신문 경제부 이혜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이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뉴욕 증시 뚜껑 열어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270포인트 가까이나 빠지면서 다우가 만선 이탈했고요. 이것이 장 막판에 매물이 쏟아진 그런 형태가 아닙니다. 이미 중국에서 경기 선행지수가 하향 조정됐다는 얘기가 컨퍼런스 보드로부터 나오자 우리 증시, 아시아 증시 먼저 반응을 했고요. 유럽 증시가 3에서 4% 급락을 했고 그에 따른 그 3차 반응으로 뉴욕 증시도 출발부터 좋지 않았습니다. 다우가 그러나 심지어 9,900선까지 깨면서 9,870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필라델피아
코스피와 반도체 지수 엄청 떨어졌는데요. 나스닥만 보더라도 거의 4% 폭락해 다우보다도 하락폭이 더 심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미국의 소비자 신뢰지수가 넉 달 만에 급락으로 전환했다는 소식에 중국 경기뿐만 아니라 미국의 경기, 지금 좋지 못한 유럽 경기 포함해서 글로벌 경기 성장세 자체에 대한 의구심이 크게 고개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증시 오늘 또 미국의 소비자 신뢰지수 지표 부분을 어떻게 반영할까요? 잠시 후 출발 센 증시를 통해 우리 장 얘기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